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2025년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전 과목 핵심 요점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로 전기 설비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 제가 이 콘텐츠에 대한 주된 내용은 전기 이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이 자료 다운로드 받는 루트를 말씀드리면 다산에듀 네이버 카페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기 설비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전기 이론하고 전기 기기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전기 설비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선의 구비 조건입니다. 전선을 구비할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도전율이 커야 된다. 즉, 전기 잘 통해야 된다. 그리고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 튼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신장률이 크고 내구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비중, 즉 밀도가 작고 가선이 용이해야 된다. 시설이 용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쉽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내용 전부 다 하나하나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기로 한 거예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모두 수록한 거기도 하고요. 그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전선의 선정 조건 세 가지 중요합니다. 허용 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 강화. 이것도 역시 2024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허용 전류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의미하는 거고 이것 역시 우리가 엘리베이터 생각하면 돼요. 엘리베이터에 허용 중량이 있죠. 몇 킬로그램 넘으면은 삐 소리 나면서 이제 내리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선도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값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허용 전류. 이제 우리가 전기 공사를 할 때 허용 전류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총 소선수입니다. 이것도 24년도에 막바지에 출제가 좀 되었어요. 그래서 총 소선수, 연선에서 총 소선수는 3n에 n 플러스 1 플러스 1이다. 여기서 n은 제가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것, 정규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 소선을 제외한 층수를 소문자 n으로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n에다가 1을 넣으면 7가닥, 2를 넣으면 19, 3을 넣으면 37, 4를 넣으면 61가닥이 나오더라. 자, 경동선과 연동선입니다. 경동선은 인장 강도가 크고요. 연동선은 전기저항이 작고 부드럽다. 그러니까 연동선은 약간 이제 부드러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내에 사용하고 경동선은 이제 굵직하죠. 그래서 가공선로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의 고유저항 보겠습니다. 이 수치도 간혹 물어봐요. 경동선은 55분의 1, 연동선은 58분의 1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전선의 종류입니다. 매우 잘 나오는 전선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OW, 아웃도어 와이어,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이라 하여 옥외용 비닐절연 전선. DV는 뭐냐면 드랍 비닐 와이어예요. 그래서 인입용 비닐절연 전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고 우리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NR 전선입니다. 이건 일반용 단신 비닐 절연 전선. 그 다음에 NRV, VV, CV, NEV 쭉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주의라 함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CV 잘 나옵니다. 제가 잘 나오는 거를 좀 체크해 드릴게요. 아까 1번, 2번 있죠. OW랑 DV 그건 매우 잘 나오고 그 다음 잘 나오는 게 CV, 그 다음에 ACSR, 그 다음에 H, OC 요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면 요 정도? 잘 나옵니다. 이걸 우선으로 가져가 주시고 나머지 것을 가져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V는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FL은 형광등 전선, ACSR은 강심 알루미늄 연선, OC는 5개용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 H는 경동선이 되겠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공장, 광산 등에서 이동용으로 캡타이어 케이블, 잠깐 쓸 때 사용하는 것이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전선의 접속입니다. 전선을 서로 접속할 때는요,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면 안 되고요.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 이거 다른 말로 전선이 서로 떨어져 있는데 접속했죠? 그럼 이 부분이 약하다고요. 약하지만 적어도 20% 이상 기계적 강도를 감소시키면 안 됩니다. 즉 기계적 강도를 다른 말로 80% 이상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 절연을 위해서 테이프나 와이어 커넥터로 보호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옥내 배선 공사에서 전선의 접속은 박스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 트위스트 접속과 브리타니아 접속도 잘 나옵니다. 트위스트 접속은 굵기가 6스퀘어 이하의 가는 전선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브리타니아 접속은 굵기가 이제 비교적 커요. 그죠? 10스퀘어 이상 굵은 전선에서 이제 브리타니아 접속을 합니다. 이때는 조인트 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접속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기 설비는요, 암기할 게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내가 시간 투자한 만큼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 같은 건 어느 정도 이해를 요하거든요. 근데 이해 안 가는 거는요, 이 개인에 따라서 진짜 이해 안 가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암기는요, 웬만하면 내가 시간 투자한 만큼 내게 돼요. 그래서 전기 이론과 전기 기교와는 다르게 전기 설비는요, 여러분이 시간 투자를 조금만 해주시면 보장받는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설명드리면서 중요한 것들만 별표 쳐가면서 부연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 정도만 암기하셔도 문제 푸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기법으로 여러분께 좀 내용 전달 드릴게요. 자, 쥐꼬리 접속 같은 거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왕 크게 하고 박스 안에서만 접속을 하고요. 세 개의 가닥을 몇 도? 90도로 꼰다. 저 90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리노테이프, 터미널 러그, S형 슬리브,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요 정도. S형 슬리브는 이제 접속을 할 때 좀 사용을 하는데 2번 이상 꼬아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나와요. 2번이 나와요. 여기서 포인트는 90도와 2번. 자,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럼 전선을 서로 병렬 연결할 때는요, 조건이 있어요. 동일한 도체,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 사용해야 되고요. 동선일 경우에는 자, 50 스퀘어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 스퀘어 이상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 전멸 스위치 설치입니다. 전멸 스위치는요, 전 압측 전선에 설치하는 거고요. 3로 스위치는 2개소 전멸에 이용하고 4개소 전멸은 자 3로 2개, 4로 스위치 2개. 3로 스위치는 길이 2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선의 길이 3가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게 3로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똑깍똑깍 할 때마다 왔다 갔다 전류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하는 게 3로 스위치. 그래서 이걸 2개를 이용하면 2개소에서 전멸이 가능하다. 근데 나는 3개소에서 전멸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한다? 3로 스위치 2개, 4로 스위치 하나. 나는 4개소에서 하고 싶다? 여기 4개소 나오네요. 3로 2개, 4로 2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타임 스위치 중요합니다. 주택은 3분, 숙박시설은 1분. 자, 타임 스위치 중요해요. 주택 몇 분? 3분. 숙박시설 1분. 우리 왜 복도 지나가다 보면 불 딱 켜지잖아요. 아니면 현관등 불 켜지잖아요. 주택은 3분, 숙박시설 1분 이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멀티탭.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를 연결하는 거. 이건 뭐 너무 친숙하죠. 그 다음 공구와 측정입니다. 이제 이 파트에서 어떤 공구를 사용할까? 이건 어디에 쓰일까?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그럼 한번 보죠. 와이어 스트리퍼. 여러분이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을 합격하면 전기 기능사 실기로 갈 텐데 그때 와이어 스트리퍼 엄청 씁니다. 그래서 와이어 스트리퍼는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거예요. 와이어 게이지는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거고요. 프레셔 툴은 뭐냐면 터미널을 압착한다. 전선이 있고 터미널 단자가 있으면 터미널 단자에 전선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프레셔 툴로 찝는 거예요. 압착기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구입니다. 그래서 뒤에 쭉 나올 텐데 같이 한번 계속 볼게요. 자, 다음 클리퍼입니다. 클리퍼는 정말 굵은 전선이죠. 야, 이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것이 클리퍼다. 자, 오스터는 뭐냐? 오스터는 이제 금속관에 나사를 낼 때 사용한다. 리머는 뭐냐? 관 안에 날카로운 것을 다듬는 공구. 그래서 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체크해드리면 스프링 와셔, 링 리듀서, 그 다음에 로크 너트, 그 다음에 PC 테이프, 절연 저항계. 요 정도만 일단 우선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클리퍼, 오스터 요 정도. 리머도 홀소, 절연 부싱, 유니온 커플링, 버니어 캘리퍼스, 어스테스트까지 해죠. 요 정도는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별표 친 거 있죠. 그리고 위에서 했던 거. 그거는 매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 특징에 따라서 요런 공구를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스터, 나사내기, 스프링 와셔, 볼트 풀림 방지, 링 리듀서, 직경이 클 때 사용, 로크너트, 금속관을 박스에 고정할 때 사용, 그 다음에 어스테스터, 기구죠 이제.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 어스테스터. 어스가 접지잖아요. 그래서 접지 저항기, 접지 다시 어스테스터는 접지 저항 측정. PC 테이프는 배관에 전선을 넣을 때 이제 이걸 현장에서는 요비선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배관에 전선을 넣을 때 이제 전선 묶고 요비선 PC 테이프 집어넣어서 쫙쫙쫙 뽑고 반대쪽에서 쫙 뽑으면 전선 쫙 들어가죠. 그래서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PC 테이프가 그런 거고 절연 저항계는 절연 저항을 측정합니다. 어스테스터는 접지 저항이에요. 절연 저항계, 매거라고 하는 것은 절연 저항입니다. 자, 이제 지지점 간의 거리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애자를 시설한다거나 관을 시설한다거나 덕트를 시설할 때 그 지지를 해주는 지지점을 몇 미터로 설정할 것이냐 그걸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외우면 좋아요. 애자 2m, 금속관 2m, 합성 수지관 1.5m, 가열 전선관 1m, 금속 덕트 3m, 라이팅 덕트 2m, 케이블 2m, 캡타이어 케이블 1m, 합성 수지 몰드 40에서 50, 금속 몰드 1.5m.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에서 개개의 문항별로 보다가 이렇게 한 번에 정리된 걸 보면 이제 시야가 트일 겁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는 다 중요한데 요 지지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애자 구비 조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자를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걸 애자라고 했을 때 천장에 애자가 이렇게 시설되어 있고 전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애자의 구비 조건은 절연성, 전기 통하면 안 되고요. 난연성, 열에 강해야 되고요. 내수성, 수분에 견뎌야 됩니다. 내유성이라는 것도 내유성, 시험 문제에 내유성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기름에 잘 견뎌야 된다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밑에 이격거리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복잡하게 쭉 나와 있는데 나머지 것은 천천히 암기하셔도 돼요. 근데 우선적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것은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6cm 이상이다는 지금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잘 나와요.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이상 이렇게 봐주시고, 자, 금속 전선관의 종류 잘 나옵니다. 후광 전선관 잘 나와요. 후광 전선관의 어떤 규격을 이야기하는 건데 총 10가지가 있고 모두 짝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도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시간 여유 되실 때 꼭 암기를 하고 가시는 편이 좋고, 제가 정규반에서 이거 암기법 촬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이 내용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곡률 반지름 나오면 6배 기억을 해주시고, 이 공식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원래 6배인데 막 자유롭다 이런 키워드가 나와요. 자유롭다, 시설과 제거가 자유롭다, 여러분 3배 가면 됩니다. 케이블이 단심이다 라고 한다면 8배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케이블이 단심이다. 일반적인 경우는 6배다. 케이블인데 단심이다 그러면 8배. 일반적인 경우다 6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전자적 불평형 방지도 좀 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선, 이게 관이 있어요. 배관이 있고 이 안에 전선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왕복도선이면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루트예요. 그러면 얘네가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쭉 가다가 전류가 다시 이렇게 오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자기장이 여러분 보시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얘는 반대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서 서로 자기장이 상쇄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전자적인 불평형을 방지시킬 수 있죠. 그래서 왕복도선은 같은 관에 삽입해야 된다. 만약에 왕복도선이 아니라 그냥 전선을 넣었어요. 그럼 얘가 다 이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거대한 자기장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어떤 전자적인 불평형이 만들어져서 어떤 열 발생이라든지 기타 노이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왕복도선을 같은 관에 삽입해서 전자적 불평형이 없도록 해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자, 그래서 전자적 불평형 방지 부분 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하네요. 전선관의 굵기는 3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전선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전선을 막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거 아까운데 이거 꽉꽉 채워넣으면 안 돼요? 왜 여기 3분의 1만 채워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니 잠깐만, 이거 꽉 채우면 여기는 밀폐 공간이죠. 열이 매우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도체 허용 전류 값도 내려가겠고 그만큼 저항값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복이 녹아내려요. 너무 뜨거워서 피복이 녹고, 피복이 녹으면 이거 도체 드러나죠. 그러면 금속관하고 닿으면 감전까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초과하지 마라. 열이 발생할 수 있는, 다시 열이 발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한 개의 본 길이 이게 뭐냐?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을 공장에서 만들 때 하나당 몇 미터짜리로 만드느냐예요. 금속관은 3.6, 합성수지관은 4.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커플링 삽입할 때 외경의 1.2배, 접착제는 0.8배.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1.2배, 그 다음에 0.8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1.2배, 접착제 사용하면 0.8배. 온도차가 큰 곳의 커플링은 3C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쭉 넘어가서 다른 거 다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쭉 가서 여기 가요전선관 상호는 스플릿 커플링,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은 콤비네이션 커플링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속재 가요전선관 0.8mm 이거는 보지 않으셔도 돼요.
KC가 개정되면서 이제 요거는 안 보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앴고, 어쨌든 가요전선관 커플링은 뭐냐? 가요전선관과 가요전선관을 서로 잇고 싶어요. 그럼 중간에 커플링을 해야 되죠? 그러면 가요전선관 상호는 스플릿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는 가요전선관이고 하나는 금속관이다. 얘네 둘을 이을 때는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더라. 자, 그다음 금속 덕트입니다. 금속 덕트는 3m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를 하고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밀폐로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연 전선을 사용하고 덕트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단면적의 총합이 금속 덕트 내의 단면적의 2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덕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덕트가 있고 지지점 몇 미터? 3m. 3m 이내로 촘촘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m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 그 다음에 덕트 내 단면적이 2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여기 전선 집어넣을 건데 여기 20%만 채워놓고 나머지는 채우지 마라. 아까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열 발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고, 금속 덕트의 조건은 폭이 40mm 이상, 이 폭이 40mm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 두께 있죠? 철판의 두께 1.2mm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뭐 제어회로나 이런 신호회로 이런 것들은 50%까지 전선을 포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캡타이어 케이블의 시공입니다. 전선은 단면적 2.5 스퀘어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조영제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는 지지점 간의 거리가 1m 이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버스덕트의 종류가 있어요. 버스덕트의 종류, 피더, 익스펜션, 태프치, 트랜스포지션, 플러그인, 트롤리 이러한 버스덕트가 있더라. 그래서 버스덕트라고 하는 것은 덕트와 똑같은데 덕트는 이제 피복이 된 전선이 지나가는 거고 버스덕트는 안에 나도체가 지나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그인 버스덕트, 이제 이건 도중에 부하를 꽂을 수 있는 구조. 우리 왜 플러그인 덕트에서 그 부분만 조금 오픈을 해서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것을 플러그인 버스덕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플루어 덕트 배선은 뭐냐면 땅바닥이 지나가는 덕트를 플루어 덕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 같은 데 보면 땅바닥에 이렇게 함 열면은 이렇게 수구 같은 것들이 있죠. 플러그, 뭐 통신 이런 거 할 수 있게, 그런 것이 이제 플루어 덕트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덕트의 부속품은 두께 2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해야 되는 거. 뭐 이 정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합성수지 몰드는 400V 이하의 폭이나 깊이가 3.5cm 이하, 두께가 2mm 이상, 이런 것들. 결국엔 여러분 전부 다 암기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고 부연 설명하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셔서 복습할 때도 제가 부연 설명했던 것들 위주로 먼저 학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는요, 폭이 5cm 이하, 두께가 1mm 이상 이렇게 가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곳은 전선 2.5 스퀘어 이상, 진열장 0.75 스퀘어 이상, 그 다음에 폭연성 분진,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곳은 금속관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설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폭연성의 나사 조임은 5턱 이상, 5번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연성 분진, 위험물이 있는 건 모두 합금캐 가주시면 되고, 화약류 저장소 중요합니다. 몇 볼트 이하? 300볼트 이하의 전압값. 그 다음에 전시회나 쇼, 무대, 공연장 나오면 400볼트 이하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열 및 아크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은 내열성 피복 전선. 그래서 결국 이 페이지에서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여기죠, 여기. 요 부분 정도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유연한 공부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어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보겠습니다. 저압과 고압이 있는데, 자, 저압은 애자,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속재 가열전선관, 케이블, 고압은 이제 케이블로만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고, 자, 전기율탈이 중요합니다. 전기율탈이 전압 250V 이하, 전선 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교통신호등과 도로의 발열선은 300V 이하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직류와 교류의 종별 전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압일 때는 직류는 1500, 교류일 때는 1000V, 고압일 때는 7000V 이하, 특고압일 때는 7000V 초과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내전로의 전압 제한은 사용전압 400V, 대지전압은 300V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접지공사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자, 쭉 보면 대부분 뭐 감전 방지예요. 그리고 뇌해 방지, 그 다음에 지락사고 시 보호계전기를 신속하게 동작, 그 다음에 대지전압 상승, 억제, 이 정도 키워드만 암기를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접지 공사의 방법입니다.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으로 매설한다. 그 다음에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의 접지선 부분은 합성 수지관 또는 2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을 가지는 뭐 어떤 몰드로 덮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보셔서 수도관로는 3옴 이하의 접지극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도관로를 내가 접지극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도 되는데 이 수도관로의 저항값이 3옴 이하여야 됩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접지선의 색상은 녹색과 노란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접지선, 즉 보호도체의 색상, 이 전선, 보호도체의 전선입니다. 즉 접지선, 어떤 색상이냐? 바로 녹색, 노란색이 혼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흰 부분이 노란색, 이 칠한 부분이 녹색, 그 다음에 흰 부분 노란색, 녹색, 노란색, 녹색, 노란색, 녹색,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색상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접지의 목적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죠.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독 접지는 특고압, 고압, 저압, 필해 설비, 통신 설비를 그냥 각각 독립적으로 접지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공통 접지는 뭐냐면 비슷한 애들끼리 공통으로 묶고 나머지 빼는 거예요. 그래서 특고압, 고압, 저압 이런 친구들을 상호간 접지를 하고 필해나 통신은 따로 빼내는 거죠. 그 다음에 통합 접지는 뭐냐면 모든 친구들을 다 통합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상 목적이 다른 접지극을 상호 연결한 접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EN, PEM, PEL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쭉 읽고 넘어가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접지선의 굵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접지선의 굵기는 여러분 구리 같은 경우는 6스퀘어 이상이에요. 그리고 철 같은 경우는 50스퀘어 이상입니다. 구리는 6스퀘어 이상, 철은 50스퀘어 이상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연 저항은 SELV, PLV 뭐 쭉 나와 있는데 DC 시험 전압에 따른 절연 저항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절연 저항이 0.5, 1, 1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 신설시 1메가옴 이상일 것 이렇게 절연 저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연 내력 시험은 10분간 시험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사실 크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국 전기설비 규정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쭉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담아봤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0.5, 자, 250일 때 0.5, 500일 때 1, 1000일 때 1인데 추가적으로 신설시 1메가옴 이상일 것까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선로 내압 시험 전압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대 사용 전압에 따른 시험 전압, 그리고 최저 시험 전압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7000V 이하일 때 1.5배를 곱해서 시험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저 시험 전압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1.5를 곱했는데 뭐야 500V가 안 넘네? 그러면 500으로 시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문제에서 나오냐면, 자, 7.5V 이하의 값을 주고 시험 전압 뭘로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1.5만 곱하면 돼요. 자, 이 사이의 값을 주고 시험 전압 뭘로 해야 돼요? 그러면 0.92 해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비접지라는 언급을 하고 7000V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1.25를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정말 간혹 가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한번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쭉 참고만 해보시고 넘어가셔도 무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배선 차단기의 동작 시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잠깐 보면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구분돼 있죠. 일단 한 가지 예시로 먼저 들어볼게요. 산업용을 예시로 들어보면, 자, 만약 전격 전류가 63A 이하일 때 시간은 60분입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산업용이고요. 차단기는 차단기인데 산업용 차단기고, 그리고 부동작 전류가 1.05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산업용 차단기에서 전격 전류가 63A 이하일 때 1.05배 이하의 전류가 흐른다면 60분 이내에 동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배 동작 전류입니다. 전격 전류가 63A 이하일 때 만약 1.3A 이상의 전류가 흐른다면 그때는 동작을 해라. 뭐가? 차단기가 동작을 해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오케이, 잠깐만요. 이건 뭔데요? 그러면 1.05에서 1.3배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동작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거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차단기 주변의 환경, 그리고 차단기의 노후가 된 정도, 그런 특성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단이 될 수도 있고 차단이 안 될 수도 있는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 여기 딱 잘라서 주택용일 때 여기 1.13, 여기는 1.45 이렇게 조금 더 큰 범위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주로 나오는 거는 이 첫 번째 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분기회로의 시설입니다. 분기회로는 이제 차단기를 시설할 때 분기회로에서 3m 이내에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누전 차단기는 어디 시설해야 되느냐? 사용전압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하는 절로 이 정도 봐주시고, 습기가 많은 장소에도 당연히 시설을 해야 되겠죠. 자, 주택용 누전 차단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누전 차단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는 30mA, 동작 시간은 0.03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전 차단기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차단기 네모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누전 차단기 있고, 단상이라고 했을 때 여기 부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10A가 들어오면 10A KCL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의 전류 차이가 30mA 이상 난다면, 야, 이거 누전됐다. 이게 여기는 10 나왔는데 10 들어갔는데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30mA만큼 없어. 그러면 중간에서 어딘가 누전된 거죠. 그러면 누전 차단기는, 야, 내가 계산해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거의 차이가 30mA가 넘었어. 이거 누전 아니야? 하면서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누전을 딱 인지를 하고 몇 초 이내에 차단을 해야 된다? 0.03초 이내에 차단기가 탁 하고, 이게 지금 탁 하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차단기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 욕실 등 젖는 곳, 이러한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더 예민해야 됩니다. 왜냐면 습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습도의 영향을 고려해서 전격 감도 전류는 15mA, 좀 더 세밀해졌죠. 그 다음에 동작 시간은 0.03초 이내.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차이가 15mA 이상 난다면, 야, 이거 동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 표준 배전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배전 방식 뭔가요? 3상 4선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상, 두 개의 상, 세 개의 상, 네 개의 선, 이렇게 돼서 여기가 L1, L2, L3, 그리고 중성선, 이렇게 3상 4선식 배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가공 인입선 전선은 6스퀘어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자, 가공 인입선, 여러분 가공 인입선입니다. 가공 인입선의 높이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도로를 횡단할 때는 일반적일 때는 5m고요.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는 3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 인입선, 지금은 저압 인입선일 때 이야기고, 고압 인입선일 때는요, 일반적인 경우 도로를 횡단할 때는 6m,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조건일 때는 3.5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도 하지 마세요. 철도, 궤도 횡단한다, 무조건 6.5, 무조건 6.5.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아니라 횡단보도교 있죠. 횡단보도교, 육교 같은 거. 횡단보도교는 3m, 그 다음에 3.5m. 케이블일 때는 전연전선이나 케이블 3m. 이건 이제 전연전선일 때 얘기고, 케이블일 때는 3m를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굉장히 잘 나오는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암기하면 돼요. 다시. 자, 가공 인입선이 뭐예요? 가공. 하늘로 시설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길가에 보면은 어떻게 다 가공 전선이죠. 근데 요즘에는 지중으로 많이 깔아가지고 이 신도시 같은 곳에는 안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사는 고향엔 보입니다. 예, 보이고, 일단 신도시는 아니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보면 가공 인입선이에요. 가공 인입선. 자, 가공하다가 이제 인입선으로 가는 거죠. 자, 도로 횡단할 때 저압일 때는 5m, 고압일 때는 6m. 이게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 부득이한 경우 이런 이야기 나오면 3m, 3.5m. 철도 궤도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무조건 6.5m입니다. 6.5, 6.5. 그다음 횡단보도교 위는 저압일 때 3, 고압일 때 3.5. 케이블일 때는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접 인입선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웃 연결 인입선. 용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23년 10월에 용어가 한번 쫙 개정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접이라기보다는 이웃 연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접 인입선 혹은 이윤 연결 인입선 두 개 다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해서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 부분에 이르는 전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전 변압기 있죠. 그럼 여기에 수용과가 있을 거라고요. 자, 수용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인입선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인입선 가공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가공 인입선이죠. 가공 인입선, 이게 가공 인입선. 근데 연접 인입선은 뭐냐? 여기에서 분기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 연접 인입선, 이게 가공 인입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직방으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연접 인입선이 됩니다. 연접 인입선 주의사항 세 가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분기점으로부터 100m가 넘지 않아야 된다. 요게 100m가 넘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폭이 5m 넘는 도로를 횡단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연접 인입선은 옥내를 통과할 수 없다. 여기 옥내로 뚫고 지나가도 되나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배전 선로의 재료와 기구의 안전율은 2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지물의 종류는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 얘네 전부 다 지지선 시설 가능이거든요. 지지선이 이제 예전에 지선이라고 불렸던 건데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근데 이제 철탑은 지지선 사용 금지입니다. 이제 요 지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어요. 지지선. 그다음에 철탑 지지물 간 거리, 경간을 의미하는 거죠. 철탑이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요 경간, 이 경간이 표준은 600m인데 이제 보안공사가 들어간다. 고압 보안공사다. 그러면 400m. 자, 건주공사입니다. 건주공사는 뭐냐면 우리 철근 콘크리트주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주를 바닥에서 세우는 공사를 건주공사라고 합니다. 그럼 장주공사는 뭐냐? 건주한 곳에 장식물을 막 다는 거예요. 그게 장주공사입니다. 장주공사. 그래서 왕금이나 애자 등을 장치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건주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여기 이제 막 시설물을 다는 거죠. 뭐 행거도 달고, 행거밴드 달고, 그다음에 애자도 달고,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전주의 삽입 깊이. 자, 전주를 세울 건데 얼마나 깊이 땅을 파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만 우선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주로 첫 번째 칸만 나옵니다. 거의 밑에가 나오는 건 보지 못했어요. 거의. 간혹 여기까지 아주 간혹 나오긴 하는데 이 아래는 거의 나온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간혹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거의 자주 나옵니다. 매우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정도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이 내용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내가 16m짜리를 건주공사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지면, 자, 16m짜리 전주를 세웠어요. 그럼 이 땅에 묻히는 깊이, 이거 몇 미터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총 길이 몇 미터? 16m. 그럼 얼마나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설계 하중은 6.8로 해볼게요. 6.8 이하일 때 16이니까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15초가 16 이하. 그러면 여기네요. 2.5m 이상. 2.5m 이상만 땅에 묻히면 되는 거구나. 그럼 만약에 15m예요. 만약 얘가 15m예요. 그러면 6분의 1 이상, 여기 곱하기 6분의 1 한 것만큼 여기 매설을 하면 되겠더라. 이렇게 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첫 번째 칸 안에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 제가 먼저 별표를 좀 쳐보면, 발판, 그리고 자주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뭐 행거밴드,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변압기 설치 높이도 잘 나오고요. 지선공사 잘 나옵니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전주의 발판 볼트는 1.8m 이상에 설치하래요. 이게 뭐냐? 전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땅에 묻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길거리 가시다가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최소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으로 시설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발판 볼트인데 사람이 올라가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분위기상. 작업자분들이 올라가겠죠. 전문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일반 시민이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1.8m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미터 이상입니까? 잘 물어봐요. 1.8m 이상. 그 다음에 쭉 가서 뭐 애자, 뭐 경관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주상 변압기를 지지물에 설치할 때 행거밴드가 필요합니다. 여기 변압기를 달아요. 그럼 얘를 잡아주는 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밴드를 이렇게 잡아주는 행거밴드가 필요하더라. 그것을 행거밴드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1차 측 애자형 개폐기 또는 COS, 이게 뭡니까? 컷오프 스위치죠.
그 다음에 2차 측은 캐치홀더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변압기 설치 높이 이렇게 시가지 내 고압용은 4.5m, 35kV 이하의 특고압은 5m, 35kV 초과압 180kV 이하는 6m. 그래서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자,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뽑아보자 라고 한다면 이 친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진짜 중요하고요. 예, 지선도 매우 중요하죠. 지선 볼게요. 지선은 세 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할 것. 여러분, 지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표현해놨어요. 혹시 과거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선은 지지선과 같은 말이다. 자, 지지선이라 하면 여기 이렇게 애자가 하나 있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 보강해 주는 거죠. 기기적 강도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지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지지선 잘 보면 세 가닥 이상의 연선이 꼬아져가지고 막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6mm 금속선 또는 2mm 이상의 2.6mm 금속선 또는 2mm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근가, 전주 버팀대입니다. 근가가 뭐냐면 이 밑에 이렇게 버팀대를 같이 보강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예전에는 근가였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전주 버팀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가는 앵커의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한다. 이게 블록처럼 생겼어요. 콘크리트 블록. 자, 그 다음 지선 중간에는 지선 애자, 옥 애자, 구형 애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선 애자, 이제 지지선 애자로 됐겠죠. 지지선. 여기와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분리시켜주는 애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율은 지지선은 2.5 이상, 요 지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 정도만 가지고 가셔도 문제될 거 없으니까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시간이 남을 때 이제 나머지 것들 보는 거예요. 시간이 남을 때 여러분 우선순위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남을 때 보세요.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선의 종류 보겠습니다. 많이 물어보는 내용은 아닌데 자, 보통 지선, 자, Y 형태로 된 Y지선, 수평 형태로 된 수평지선, 그 다음에 이제 R처럼 생긴 이렇게 모양 특이하게 생긴 거 있어요. 궁지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별표 치냐면 저거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한 건 뭐예요? 가공 인입선이었죠. 얘는 인입선이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얘랑 그 인입선, 가공 인입선과 가공 전선이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공 전선이에요. 인입선이 아닙니다. 자, 가공 전선, 저압이든 고압이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6m 이상. 철도 또는 궤도 무조건 6.5. 여러분 다 상관없어요. 철도 또는 궤도는 이유를 불문하고 6.5m입니다. 자, 그 다음 횡단보도교 위로 간다면 얘는 3.5 이상, 일반적으로는 그냥 5m 이상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잘 나오는 거는 이제 철도 궤도 잘 나오고 횡단보도교 위 잘 나옵니다. 자, 다음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 병가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저압 고압을 병가할 때는 서로 50cm 이상 이격시켜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주에 설치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4.5m, 그 다음에 3m. 자, 전주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보통 경우에는 4.5m,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는 3m 이상으로 가주시면 되고. 자, 지중전선로입니다. 자, 지중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에 이제 전부 다 지중으로 전선을 포설하죠. 그게 뭐냐? 가공이 아니라 지하로 전선 지나가게 하겠다. 그 방식에 따라서 관로식, 암거식, 직매식이 있어요. 그래서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인 직매식. 그래서 추가적으로 잘 나오는 게 뭐냐? 직접 매설식의 깊이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형태가 없이 직접 매설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압력 받을 우려가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 깊이는 60cm 이상 들어가라. 즉 여기에 전선 쭉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전선 포설했어요. 그러면 요 깊이가 최소 60cm 60cm 이상 전선을 밑으로 포설해라. 자, 만약에 위에 그냥 토지가 아니라 중량물, 막 무거운 화물차들이 지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는 막 자동차들이 뭐 이렇게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때는 요 깊이가 1m, 1.0m, 즉 100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지금 이 60cm와 1m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폐쇄식 배전반은 뭐냐면 모든 면이 폐쇄된 어떤 수변전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 전기실에 가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마 보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배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기능들이 이 구간별로 존재를 하죠. 이것을 폐쇄식 배전반 혹은 큐비클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분전반을 설치할 때는 절대 은폐하면 안 됩니다. 분전반은요, 위급 상황 시에 누구나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 해야 돼요.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막 옛날에는 서랍에 막 숨겨놓고 신발장에 숨겨놓고 베란다 저쪽 막 세탁기 뒤에 숨겨놓고 이랬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픈된 공간에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과전류 계전기는 OCR이라고 하고 오버커런트 릴레이의 약자입니다. 단락이나 과부하시 동작하고, 전류 제한기는 뭐예요? 전력 공급 회사가 수용과의 인입구에 부착해서 전류를 이제 제한합니다. 전류를 컨트롤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단기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차단기의 종류는 매우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보면 기중 차단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기중 차단기죠. 그 다음에 유입 차단기, 진공 차단기, 아까 우리 봤던 큐비클형에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기 차단기, 뭐 가스 차단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크를 뭘로 소홀을 할 거냐, 그러니까 차단을 할 때 이제 아크가 튀잖아요. 그 아크를 누구로 잡을 거냐, 얘는 대기, 그냥 일반 대기, 얘는 기름, 진공, 압축 공기, 가스를 이용해서 잡아내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스 차단기는 SF6 가스를 사용합니다.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는 GS, 자동 재폐로 차단기를 리클로저. 이제 배전선로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차단했다가 투입했다가 반복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리클로저.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ASS, 달로기는 DS. 전력 퓨즈는 파워 퓨즈라고 해서 PF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약자도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요 PF, DS, ASS. 그다음 영상 변류기는 지락 사고 시 계전기에 영상 전류를 공급한다. 그다음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인 UPS. UPS. 그래서 비상시에 비상 전원으로 돌아가는 게 UPS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봐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즉 어떤 건물에 비상 상황이 생겼습니다. 비상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의 이름은 무엇이냐? UPS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함, 어떤 이제 함, 여러분 이제 이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의 뒤쪽은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하지 말 것. 그러니까 분전반에 어떤 함, 분전함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뒤쪽은 기구를 배치하지 마라. 배선하지 마라. 난연성 합성 수지로 된 것은 두께 1.5mm 이상으로 내아크성이어야 한다. 아크를 견뎌야 된다. 강판체의 것은 두께 1mm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 부분을 우선 학습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비 불평형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3상 4선식 혹은 3상 3선식 이런 것도 있죠. 거기에 부하가 이제 여러 군데 달리다 보면 뭐야 불평형이 좀 일어나는데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상 3선식일 때는 40%의 불평형률 있어도 괜찮다. 3상 3선식이나 3상 4선식은 30%까지 불평형률이 있어도 괜찮다. 자, 수용률을 보겠습니다. 수용률은 부하 설비의 합계분에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수용률은 60에서 70%,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수용률은 60%에서 한 70% 정도 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은행 자주 나와서 빼놨습니다. 학교 은행 수용률 70%. 부하 설비 용량 추정 어떻게 하냐? 부하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한 부하 밀도, 볼트 에이지, 볼트 암페어,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면적인데를 곱하면은 이 정도 용량이 들어가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마 쭉 보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기호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일자로 찍 그어진 거 천장 은폐선. 자, 콘센트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점 2개 살짝 여기 벽처럼 보이죠. 방수형은 똑같은데 WP, 이게 워터프루프예요. 워터프루프 방수. 그 다음에 방폭형은 EX, 지진 감지기. 여러분 EX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지진 감지기 EQ, 배선 차단기 B, 분전반 이렇게 슬래시 긋고 아래쪽에 색칠. 진상용 콘덴서는 이렇게 콘덴서 3개를 이렇게 델타 결선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상용 콘센트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구멍만 이렇게 뚫어놓는 겁니다. 배전반은 네모 치고 X만 하면 되고, 제어반은 X 친 거에 양쪽만 색칠을 해주시면 되죠. 실링 라이트입니다. CL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실링 라이트. 피레기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표현해 주시고, 전열기는 H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보여드리냐? 문제에서 그림 보여주고 이거 뭐예요? 답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자주 나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주 나오는 게 콘센트 자주 나와요. 천장은폐선도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링 라이트 매우 자주 나오고요. 피레기도 자주 나옵니다. 콘덴서도 자주 나오고, 한 요 정도, 전열기도 매우 잘 나오죠. 요 정도는 정말 잘 나오고, 지진 감지기도 간혹 가다 나옵니다. 그
그다음에 WP, EX. 아니 잠깐만요. 이러면 뭐 다 색칠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일단 여기 있는 게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색칠을 하는 거고 비교적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그래도 한 번 더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수변전 기기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자, ZCT는 영상 변류기예요. 지락 사고 났을 때 영상 전류를 검출해라. 그래서 공급해라. 2번 18kV 용량의 필기는 배전선로 구간에 설치한다. 여러분 이거 키워드별로 문제에서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필기의 구조 무엇이 있느냐? 특성 요소와 직렬 캡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단기는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것이고 단로기는 충전 전류만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차단기가 좀 더 사고 전류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방전 코일은 DC라고 표기를 할 수 있고 전력용 콘덴서의 잔류 전하를 방전시킵니다.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MOF 요거는 이제 여기 PT, CT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력량을 측정하는 것이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MOF라는 약호로 사용합니다. 진상용 콘덴서 부하 측에 분산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비싸죠. 이상적인데 효과는 매우 좋겠죠. 근데 이렇게 잘 못해요. 진상용 콘덴서를 부하측마다 분산해서 설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상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건물 종류에 대응한 표준 부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표를 이 정도 좀 암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장, 공회당, 사원, 교회 이런 쪽에는 단위 면적당 10V 암페어이고 기숙사, 여관, 호텔 이런 쪽은 단위 면적당 20V 암페어. 사무실, 은행, 상점 30, 주택, 아파트 40 이렇게 10, 20, 30, 40을 기억해 주시고 각각 장소에 따른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의 부하가 선정돼야 되는지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보겠습니다. 조명의 정의예요. 조명이란 발산되는 빛의 양, 빛의 세기, 뭐 밝기 뭐 여러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이 빛이라는 것을 좀 더 뜯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발산되는 빛의 양, 그 빛의 양을 광속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광속. 그 다음에 빛이 얼마나 세? 빛이 얼마나 세? 그 세기를 광도라고 표현할 거고 얼마나 이 실내가 밝니? 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용어를 구분할 수 있고 표면의 밝기, 이 표면 자체가 입체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표면 자체가 얼마만큼 밝은지에 대한 정도는 휘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막 집요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구나, 이 용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만 지금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관등회로,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어떤 전로를 관등회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 확산면은 뭐라고 하냐?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휘도가 똑같은 것을 완전 확산면이라고 하고 전반 조명, 이게 잘 나오죠. 전반 조명은 조도를 균일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밝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 조명. 국부 조명은 뭐야? 국부 조명. 느낌상 집중적으로 한 곳만 집중해서 비추겠다는 거죠. 그것이 국부 조명, 특정 부분만 조명하는 방식. 자, 등기구의 기호입니다. 형광등은 F, 수은등은 H, 나트륨등 N, 메탈 헬라이드 등 M. 자, 문제에서 물어봐요. F의 기호를 가졌는데 이거 무슨 의미야? 그럼 형광등. M이라는 기호를 가졌는데 조명에서 어떤 조명이야? 메탈 헬라이드 등.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UN은 이 AD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죠. 그래서 F, U, N은 D, A, 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는 광속, U는 조명률, 그 다음에 N은 형광등, 뭐 조명이 몇 개 있는지, D는 감광 보상률, A는 뭐 방이라고 한다면 방의 면적, 그 다음에 E는 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조도를 구하세요 하면 DA 쪽으로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왜 여기 M은 뭡니까? 보수율이라 그래서 감광 보상률의 역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D가 있죠? D를 N분의 1로 바꿀 수 있거든요. D를 N분의 1로. 그럼 N분의 1로 바꾸면 M을 좌측으로 넘길 수 있죠? 그래서 FUN에 M이 들어온 거고 EA가 오른쪽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공식만 알고 계시면 사실상 대입만 하고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지수도 매우 중요하죠. 실지수가 이제 방지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실지수를 룸 인덱스라고 해요. 룸 인덱스는 여기 높이 H, 그 다음에 가로축, 방의 세로축, 그 다음에 가로축 더하기, 자 여기서 다시 가로축 곱하기 세로축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수, 이게 실지수예요, 실지수. 실지수는 높이에다가 가로 더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도 공식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에 대입하면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H 있죠? 이 H는 작업대에서 천장까지, 다시 작업대에서 조명까지의 높이인 거예요. 작업대에서 조명. 그래서 조명이 이제 보통 기능사 안에서는 다 천장에 붙어 나와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건데, 아무튼 여러분 혹시 기사나 뭐 산업기사 가신다면은 이러한 내용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범위 안에서는 높이가 그냥 줄 겁니다. 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이를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설비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기 설비까지 전 과목 요점 정리를 마무리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요점 정리 하나하나 그 요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시험 문제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매우 잘 나오는 것들은 제가 영상 진행하면서 별표를 치거나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른 걸 다 잊으셔도 제가 별표 친 것 정도는 가지고 가슴에 딱 이렇게 품고 시험장에 가시면 저를 좀 더 좋게 기억하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과목 진행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외우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려보고 반복하고 주무실 때 틀어놓고 일어나서 샤워할 때 틀어놓고 식사하시면서 보고 대중교통 타시면서 보고 이렇게 자투리 시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집중을 하기 좀 어려운 시간들. 그럴 때 틀어놓으시면 이 용어가 한번 뚫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규적인 공부를 할 때 그때 그거 이러는 순간 이제 공부에 아주 돌을 트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콘텐츠를 제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